겸손은 자, 22대 총선을 마치고 첫 번째 다스베이다 305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떡을 갖다 놨는데 나 떡 싫어해. 자, 박시영 대표. 자, 아유, 오늘 뭐 뜨거운데요? 네. 약간 정신이 나갔어.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제일 뒷열에 막 드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정신 나간 분들이야. 보통 분들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 찾고 있는데 자꾸 소리 질러가서 어딘지 물어봤더니 서울이래. 자, 오늘은 이번 총선의 결정적 순간들, 예, 그 이야기를 내내 할까 하는데 여론조사의 관점에서도 결정적 순간이 있었어요. 전국 판세조사. 그게 컸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민주당 폭망, 비명 행사, 이재명 사천이다. 그런 기사가 도배될 때죠.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여론조사 꽃 스텝한테 호남과 TK를 제외하고 전국을 모조리 다 조사하자. 얼마 들어? 10억이요. 내 순간 움찔했어. 야, 통장이 얼마 남았어? 10억이요. 그거 하려고 쌓아둔 거거든요. 네. 오케이, 써!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쓰고 망할 거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빠지고 있어. 신속하대. 한 달 정도는 버티다가 빠져야지 선거 끝날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와 계속. 너무 신속한 거 아니야?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 몇 개 봤어요. 여론조사 꽃 이제 구독 그만해야겠다. 엄청 신속하게. 예. 그러지 마. 자, 전국 판세조사 발표 순간이 결정적 순간. 그때 1월 달에 PK 조사에서 2월 달에 발표했고, 네. 2월 달에 서울이랑 뭐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 다 해서 또 2월 달에 발표하고 그랬지. 그때 당시 이제 갤럽이나 NBS, 민주당 폭망 수치가 계속 나올 때거든요. 갤럽 기준으로는 민주당 20%대, 국민의힘 40%대, 더블 스코어 막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야. 판세가 변한 게 없어.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말했거든. 판세가 변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 조사 발표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 기간 딱 한 번 전화 왔거든요. 딱 한 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데이터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조사 결과 이거 맞냐고. 맞지 그러면. 다 폭망 조사가 나오니까 그때 그 조사 기준을 하자면 한 180점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를 보고 이번 선거의 목표는 180석이다. 내심.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판세가 1년 반 동안 변한 적이 없고 그 판세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조사가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다. 그거 다 봤죠, 그때? 그거 보고 안심이 됐지. 자, 그거 없었으면은 지난 대선처럼 했을 거예요, 또. 국민의힘 180석이다, 170석이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그런 조사를 막 도배되고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떠들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감옥에 넣고 조국 대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음 대선 이런 플랜이야.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막으려고 꽃이 탄생했고 그 임무는 달성했다. 최근에 조선일보, TV조선 이런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건 김어준한테 연락해라. 이제 1차전은 이제 끝났고, 근데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계속 할 겁니까? 대선까지는 일단 달려가야죠. 대선까지는. 근데 구독을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게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패널 조사도 해봐야지. MBC가 패널 조사 했잖아요. 네. 패널 조사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패널 조사하고 정례 조사도 비교하고 PMI, 비대면 조사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뭘 잘못했냐면 샘플링을 잘못한 거예요. 성동갑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가 50% 이상 과표집됐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지역구가 없어요. 그런 류의 패널 조사는 선거 조사 허용한 적이 없죠. 저는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긴 한데 처음 하다 보니까 샘플링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언론사가 조사를 했잖아, 한국경제가. 예. 그럼 신고 의무가 없어요. 선관위 열심히 해. 꼭 허용을 받는다는 조건이 없어요. 언론사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결론은 구독, 좋아요. 비싼 게! 자, 총선 끝난 직후에 여론 주행이 어떤지 잠깐 봅시다. 개요는 이러하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더해서 봐야 돼요. 합치면은 53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총선에서 비례 합친 게 51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선거를 이겼으니까 조금 더 높아졌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투표 안 한 분들이 있겠죠. 53 정도가 나오고 ARS를 물어보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양쪽 모두 3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콘크리트 층이라고 봐야 돼요. 또 뭘 봐야 되냐면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매체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화면접은 38%가 민주당이고 ARS는 44%가 민주당이에요. 그중에 13%가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리고 50대까지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더 선거를 치르면 대한민국은 보수의 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에이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보수화 된다고 그러는데 586 세대들이 생각이 청년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60대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집권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저는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산도 한 2번 정도 총선 치르고 나면 부산이 보수의 험지가 될 것이다. 상황이 그렇죠. 이번 부산이 지역구 평균이 45%였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1월 달부터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는 역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색 계열이 조국혁신당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초기를 제외하고는 여론조사꽃이 조사를 해서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만 그래. 왜 우리만 뒤집어지지 않는 거야? 그만큼 꽃이 민심의 기저를 정확히 읽어낸 거죠. 근데 선거 막바지 오니까 갤럽, 리얼미터 뭐 가릴 거 없이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꽃 결과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졌잖아요. 그럼 그전에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전에 왜 그런 거야? 이택수한테 물어봐. 이게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꽃이 진보 진영이 애호하는 여론조사다. 그러므로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 꽃이 뭔지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펙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 누가 알았다고. 몰랐어 사람들 진짜로. 그게 착각이라는 게 그렇게 있어봤자 뭐 0점 몇 만약 1% 내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착각입니다. 그런 이펙트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뒤집을 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다른 기관들은 대체 어떻게 조사하길래 이게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하지? 우리는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균적으로 한 8, 9%가 계속 유지했단 말이야. 좁혀줘도 4, 5%. 크게 벌어져도 한 15%. 베리 스트레인지, 씨발. 딴 데 가서 근무 좀 해볼까봐. 도대체. 다 끝나고 한번 봤는데 민주당의 그 비공표조사, 판세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거의 출구조사 똑같이 나왔더라고. 그 점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 출구조사가 틀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울산 동구. 18개를 틀렸고 울산 동구만 민주당이 이기고. 그렇죠. 18개는 보수가 가져가고 울산 동구만 한 1점 몇 % 진다고 했는데 0점 몇 %로 뒤집었어요. 이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외하면은 오차범위 바깥에 있는데 뒤집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황기철, 진해, 마포, 갑 막 이런 데들은 뭐 거의 9%, 10%를 출구조사에서 앞섰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지역들을 좀 훑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출구조사와 민주당의 마지막 당조사, 그 여론조사 꽃은 대체로 일치해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이긴다고 나왔단 말이야.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 마지막도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당조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한 9%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10% 이상 뒤집어진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 물어봤어요. 수학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냐. 수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분은 정치도 모르고 수학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놓친 거대한 민심이 있거나 샤이 보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샤이 보수가 그 동네만 사는 거야?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파트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들도 대단지 아파트 있어요. 여론조사 기법이 잘못된 건지 출구조사가 잘못된 건지 또는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전 총선에서도 출구조사와 뒤집은 적은 있는데 그때는 오차범위 내에 했어요. 1, 2% 이긴다고 그랬는데 박빙으로 지거나 그런 식이었지 4% 이긴다고 그랬는데 9% 지거나 이런 건 없어. 아니,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 총선 4년 전에는 14곳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한 10곳을 역전을 했어요. 출구조사에 졌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나왔거든. 거꾸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는 늘 숨어. 출구조사에서 늘 보수는 회피해. 이러면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는 엎을 범위 내에서 엎어졌어요. 그렇죠. 상식적이었죠, 좀. 예, 그렇죠.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모론의 대가인 김원준 총수가 유심히 보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를 봤어요. 예를 들어 10% 뒤집어진 지역에서는 이 비례 역시 10% 뒤집어져야 될 거라고 내가 추정을 하고 비례를 뒤져보면 비례는 출구조사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죠. 베리 스트레인지하잖아. 조국을 찍고 나경원을 찍은 거야. 민주당 지지층 혹은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국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경원을 선택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당 여론조사 해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네. 조사해봐. 그러니까 기저에 흐르는 거대한 민심이 있는데 이걸 못 잡아낸 건지 다 다방면에서 들여다보고 왜냐면 대응해야 하니까. 나는 스트레인지 하면 궁금하단 말이야. 그다음 대통령 지지율.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한동안 이 정도 나갈 거예요. 우리가 20% 조사 스타트 끊었더니 다음 조사들도 20% 나오더만. 뉴스토마토가 그 다음날 26% 찍었죠? 이 정도 나올 거예요, 한동안. 예. 레임덕 구간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총선 책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1등으로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다음 주에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누구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하는데 나왔잖아요. 다 이미 물어봤더라고. 한동훈이 45% 나왔어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 한동훈으로 쏠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박수를 쳤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사진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1등 하는 걸 좋아하잖아. 여기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맞지 않을까? 1등 했는데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되느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띄워놨어. 그런데 실력을 봐버렸어. 아, 이거 당대표 제목이 아니다. 알아, 이제. 근데 인기가 높잖아. 그래서 요즘 홍준표가 살판 났잖아요. 조중동도 고민이야. 자기들도 봤거든. 까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는 지금 규정은 100% 당원들이지. 당원 투표예요. 그러면 나가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고맙지. 거기는 한동안 괴로운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저쪽에서는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두 인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불의를 갈라치게 되겠다. 그래서 온갖 시도가 있을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 누군가 이름으로, 조국 지지자 누군가 이름으로 막 붙일 거거든요. 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자, 가세요. 조국 혁신당의 5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야, 조국 혁신당 창당이 3월 3일이에요. 한 달 남짓 사이에 이분들 인생이 엄청나게 신장식 당선자 제외하고 저분은 정치를 할 운명이었어요. 20년간 안 됐을 뿐이지. 27년. 조국을 만나서 드디어 당선자 27년 만이야. 아니, MBC 관둘 때만 하더라도 나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저녁 시간 6시 알았어. 그 공사 언제까지 끝나? 언제부터 하면 돼? 막. 사람들은 조국혁신당 들어가기 위해서 관둔 줄 알지.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겸손방송 6시 알았어. 그럴 때란 말이야. 27년간 안 되는 거 한 달 만에 된 거예요. 이야. 자, 우리 김준영 당선자도 다스베이다 뉴스공장 패널만 몇 년 하다가 오늘도 아침에 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가 계시더라고. 응? 배신자.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언제예요, 대체? 3월 6일. 그러니까 창당대회 한 다음이에요? 네. 창당대회 전에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거절했고요. 그치. 당도 없는데 뭐.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당 그 대회 보고 뜨는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갔다며. 그렇지. 창당대회 사람 많이 모였거든. 우리 이혜민, 인재영의 미로. 예. 스톡 옵션 한 수십억 되죠? 그거 생각 안 나요? 저는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결정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뭐. 너무 속물이잖아, 그럼. 비례 15번이었어 봐. 아니, 그래도 같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선민 당선자는 네. 비례 순번 정하기 직전에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것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었어요. 심평 원장도 하시고. 그런데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알지 일반인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나와가지고 조국과 내가 대학을 같이 다녔다. 그때 법대 킹카가 등장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구경 갔다. 그걸로 당첨된 거라고 봅니다. 쇼츠가 하나 있는데 114만 뷰를 찍었어요. 그걸로 당선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거 먼저 봤어. 자, 그리고 우리 박은정 검사인데 입에 붙었어, 검사. 우리 낙검수 시절에 우리 박은정 당선자 아니었으면 저하고 주진우 감옥 갔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야. 땡큐! 그래서 저하고 주진우는 항상 박은정 검사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은 없어요. 도움이 안 되세요. 근데 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 말도 길게 하네. 윤석열 대통령 관두면 저도 관둡니다. 저랑 박은정 검사님이랑 차교근 당선인이랑 조국 대표님이랑 넷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야, 우리 법사위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했더니 박은정 검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실력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제가 법사위 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말이 너무 짧아. 공장장님하고 주진우 기자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말이 짧았어. 옛날부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으면은 조사받으러 가서 힘들다고. 아니, 근데 나는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는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묵비권 행사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하고 주진우하고 어차피 우리는 기소할 테니까 가서 꺼리 주지 말고 묵비권 행사하고 법정에서 다투자.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어 그때.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왔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한번 해봐. 주진우도 이제 신신당부를 했지. 응? 너 이 새끼 말하지 마라. 틀림없이 자극할 테니까 응?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의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못 믿어서 따라갔어요. 당연히 그쪽에서 확 살짝 긁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근데 한 시간 정도는 참고 있었나 봐. 근데 막 이제 올라오잖아. 그래서 성질도 되게 더러워요. 막 올라오니까 이 새끼가 벌떡 일어나서 야, 이 개새끼야! 그 유명한 사건이야. 그거 검찰청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그거 아시죠 사건? 네,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어. 아, 갑자기 생각났다. 하여튼 박은정 검사 시절에 저희 둘을 한 번에 쭉 건져내가지고 그 사건은 무혐의 됐죠. 그쵸, 예. 무혐의 됐죠. 박은정 검사님이 법대로 공명정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A를 A라고 말한 거라 가지고 왜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잖아요. 그 사람의 이 정신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진우 좀 진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두 분이 우리 박은정 검사님, 강미정 아나운서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남에게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요. 않아요. 예, 처음 만났을 때 제일 궁금했던 분이에요. 저분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취재를 옆에서 했어요. 진단 아니에요, 진단? 네, 근데 뭔가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듯이 법에 있는데 이거는 징계 사유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는 이 사회가 병리적인 거죠. A를 A라고 했을 뿐이라 그러는데 그건 A를 B라고 하는 인간들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를 B라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자, 1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우리 이혜민 당선자. 네. 신 변호사님이 영입 1호. 그러니까 저는 여성 영입 1호. 나도 첫 번에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조금 앞으로 갔습니다. 비례 순번을 정할 때 이젠 1번이 되시고 제가 이젠 여자 후보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제가 보냈어요. 이유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가장 걸맞는 인물이 아닌가 싶고 바위같이 참 단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당선자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맞는 얘기를 맞게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정치만 27년 하다가 드디어 입성한 신장식의 눈으로 본 결정적 순간이 언제입니까?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이제 고마 치아라마 했는 그 순간. 나랑 똑같은데 아까 맞춰볼걸.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 이제 고마 치아라마! 정치는 야수성이 있어요. 그 야수의 등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야수는 민심입니다. 민심이라는 야수의 등에 올라타고 그와 함께 호령하면서 달릴 때 그 기세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굴러 떨어지는 거거든요. 누구 네. 한동훈? 이제 고마 치아라마 하는 순간에 정치의 야수성을 확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야수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났고 측은지심이었다가 그때부터는 그때 정치인 조국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 섹시하다 씨발. 야수성이 있어야 섹시하거든요. 저는 정치의 야수성을 처음 알게 됐던 게 2002년 룰라 대선을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테러가 있고 하니까 룰라 대통령 후보가 들어오는데 장갑차가 호위하고 들어와요. 근데 한 10만 명 모여 있는 데서 춤추는 10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50대, 60대 노인, 40대, 50대들의 열광, 민심은 굉장히 야수적이고 그 정치의 야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처음 본 게 보라매 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도 연설도 그때도 대단했거든요. 87년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재영입의 열흘간이 있었습니다. 그치.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하거나 뭐 정치 선언 뭐 등등등 이런 거 할 때 개인의 이 복수심 아니야?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열흘 정도 이어진 인재 영입의 쭉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 당이 사당이 아니구나. 사람들 괜찮네. 제가 그때 놀랐던 거는 조국 대표 연출력이 있다. 이 시나리오를 그릴 줄 아네. 그것까지 있으면 어떡해. 저는 4월 1일 날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그것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초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이 병리평으로 3% 어떻게 넘겨요? 이렇게 말투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의 품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길거리 나가보면은 할머님, 어머님들이 다가오셔가지고 손잡고 이번엔 조국 대표가 이겼으면 좋겠다. 검찰이 너무했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말이, 조국 혁신당을 이번에 한번 찍어줘야겠다. 그런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대위에서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온갖 카드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청 잘했어. 감사합니다. 미디어 본부에서 항상 어떠한 카피를 내놓을까, 어떠한 이미지를 내놓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875원 대파를 해주시고 대파만 넣으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바이럴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 대파는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실시간으로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한두 시간 내에 거기 꼭 걸맞는 포스터 문구가 나오더라고. 어찌나 재빨리 나오든지 서로 짰나? 굉장히 손발 빠르게 움직였었고요. 많은 순간들이 머리를 스치는데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거운동을 하던 날이었지만 제가 만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 그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들도 잘하네. 한동훈 좀 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체급을 맞추셔서 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더 다뤄야 돼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은 거리 유세였어요. 당에서 선거를 오래 치러보신 당직자들이 하신 말이 대선급 비례 총선 유세였다. 그 컨택, 지지, 성원 이거는 정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쉽게 치환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했고 강원 충청을 다니고 경기팀으로 가서 거리 구청역 사거리에 X자로 된 건널목이 있었는데 신 후보님이 그 중간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는 사람 만났나 그랬는데 크로스의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게 자기 세상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막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혼자만 가냐 나도 간다. 그게 이제 광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김선민 후보님이 그 가운데로 가는데 통통통통 뛰어가시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영상 다 모아가지고 기록물로 만드세요. 이미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김준영 배신자 당선자. 저는 처음으로 그 대중 집회에 가서 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봉화였습니다. 저는 2009년 5월 23일 돌아가신 이후에 자주 갔어요. 너무 저는 압도적으로 너무 슬프고 생활이 너무 무너져서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노사모 분들이 너무 저한테 힘을 줘가지고 제가 그날에 완전히 변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작두를 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제 아들 국적을 얘기한 부분에서 인류애가 생겼어요. 이들 악마만 아니면 다 용서가 가능하다. 아들하고 너무 좋아졌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생명을 못 준다. 근데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뭘 요청한 적이 없다. 군대 가는 게 뭐가 힘드냐 하는. 자, 이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낙선자 클럽입니다. 5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억수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모든 후보들이 40%를 넘겼어요. 이 사상 최초입니다. 박수! 그리고 평균 득표가 45%를 넘겼어요. 박수! 다음 총선에는 한 절반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 총선에는 부산이 보수의 험지가 될 것 같은데? 출구 조사상으로는 5지역구가 이겼어요. 근데 전재수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4군데가 뒤집혔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최인호 의원도 출구조사에 뒤집혔는데, 서은숙, 정명희, 52.1대 7.9로 출구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바뀌었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뒤집혀가지고 52대 47로 졌어요. 8% 정도가 뒤집힌 거죠.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베리 스트레인지.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투표율이 너무 높았어요.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의문. 그러니까 52대 47 비율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여기 정확하게 47대 52로 다 졌어요. 똑같이. 비율도. 이거는 스트레인지 합니다. 출구조사가 틀릴 때 있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이건 너무 큰 차이라 연구 중입니다. 연구해 주세요. 심도 있는 연구 중입니다.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리 스트레인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막판에 결집, 소위 말하는 그런 걸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게 조직적으로 어떤 결집이 일어나는가를 봤는데 최인호 의원 지역구에 상대 후보가 200석은 막아달라는 현수막을 유일하게 걸었어요. 그 지역 말고는 어느 후보도 그 현수막을 걸지 않았고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현재 심리가 좀 작동한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집했다. 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유일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는 다 납득할 수는 없는 게 그것만으로는 우리 서은숙 낙선자 좋아요, 낙선자. 우리 마지막 여론조사로도 이겼고 당의 조사로도 이긴 걸로 나왔죠. 출구조사로 이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구조사, 여론조사, 조사, 당의 조사는 비슷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를 합치잖아요. 그럼 또 출구조사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투표 결과만 한 8% 차이 나는 거예요.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연구해봐야죠.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라는 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서로에게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서로 짠 듯이.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 기법으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거대한 민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뭔가가 있거나 수도권에도 몇 군데 있죠. 수도권에도 있어요. 출구조사하고 그동안의 여론조사하고 당의 조사하고 비례 수치는 거의 추세적으로 같은데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격차가 역으로 만들어진 것들. 베리 스트레인지한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게 저희는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쵸.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네. 그걸로 다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산은 우리가 총평을 같이 하면서요. 잠들어 있던 5%의 보수 DNA가 마지막에 확 살아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죠. 이번 선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70세 이복순 씨가 있다고 치면 이분은 첫 투표가 87년 대선이었을 거예요. 김영삼 후보를 찍었겠죠. 부산의 김영삼 후보가 53% 받으셨어요. 노태우 후보가 35%. 둘을 합치면 88%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3당 합당하고 나서 92년 대선이 두 번째 선거였겠죠. 그때 부산의 김영삼 씨가 75% 받았어요. 압도적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그 다음에 6번의 대선, 8번의 총선,
5번의 지방선거, 총 19번의 선거에 계속 국민의힘을 찍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 투표를 바꾸기에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부산은 나가도 민주당의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잘못한다는 얘기도 지역 언론도 술집에도 목욕탕에도 미장원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분은 평생 한 가지 정보만 듣고 당연히 투표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서희 심판의 구도, 저쪽 공천의 엉망이었고 우리 후보들은 밑에 탄탄했던 인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강렬한 간절한 염원의 바람, 이 세 가지 합쳐지면 이번엔 이게 옮겨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현실 정치는 주어진 결과 거기서 출발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그냥 또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이상한 점은 이상한 대로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현실 다음의 희망을 보고 다음 정치를 하는 것인데 47대 52의 구도에서 그러면 이게 3,000표 싸움이잖아요. 우리 최태경 후보는 그 최인호 의원 빼고 제일 아깝게 졌어요. 2,000표를 가져오면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제 매트리스 한 장 깔렸는데 매트리스가 2장쯤은 돼야 안 죽어요. 그럼 그 매트리스 한 장 뭐로 깔래? 매트리스는 윤석열이 계속 깔아줍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이 있잖아요. 물론 지방선거와 대선을 보자면 부산의 발전은 놀라운 것이죠. 이게 지방선거의 밑자락이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산의 확장력을 가져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 놓은 김에 꼭 말하고 싶은 거는 김우준 우리 공장장님 도움도 컸다.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는 자신감도 주고 비슷한 게 정확하다 이러면서 우리 지지자 뭉치게 하는 데는 우리 공장장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부산 선거하면서 정말로 욕 안 듣고 선거한 처음 선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이 길거리 나오는 선거.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때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산에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 커밍아웃 했거든요. 이게 거리에 여론이 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보였다. 아주 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4년 후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당 된다니까요. 그리고 8년 후에는 험지가 된다니까요. 8년 후면 우리가 나이가 험지되는 아니 우리 공장장님 말대로 살아생전에 부산이 험지되는 꼴을 안 봐야지.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겨요. 그럼요. 한 가지는 정말 통쾌했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길에서 큰 소리로 막 민주당 지지를 외쳐요. 눈치 안 보고.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기 쪽에 와서 귓속말로 지지한단 말이에요. 바뀌었잖아요. 벌써. 그거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전혀 눈치 안 보고. 주도권이 바뀌었어 이제. 그러니까 70대 어르신들이 이러고 지나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지나가. 이러고. 이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이 방향을 잡아준 우리 김어준 공장장, 또 우리 유시민 작가님,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부산의 18명의 후보들은 영혼을 갈아 넣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거거든요. 이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속 말하시라. 괜찮다. 썸 타지 말고 고백해라. 저는 이번에 부산의 여론이 전국 여론하고 동기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공장 덕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화가 돼서 사람들이 윤석열 심판이 대세구나라고 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부산 안 되네라고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부산권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진짜 만들어야 돼. 이게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수를 포함하여 부선 유권자들이 이번 결과에 충격을 먹었을 거라고 봐요.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우리가 따로 놀고 있네. 지금 왕따당한 느낌. 전국의 여론은 이러한데 이렇게 투표해서 얻은 이득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현타가 있어요, 현타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떨어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힘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올 것이고 대선에서 올 근데 것이다. 부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부산 발전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구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윤석열을 또 구했나? 부산을 망치면서 윤석열을 구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영광이 없잖아요. 영광이 돌아오는. 정명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이전에 계속 앞섰는데 출구조사도 앞섰고. 출구조사도 네, 너무 슬픕니다. 여론조사도 계속 이기고 출구조사도 이기고 거리에서 본 민심도 다 느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당에서 준 조사도 이긴 거죠. 예, 자체 진단조사는 훨씬 더 많이 이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크게 뒤집힌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출구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당의 자체 조사하고 그리고 비례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사 방식의 결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연구를 내가 해볼 것이고 그거는 그거고 이번에 임팩트 있잖아요. 부산 민심에 큰 임팩트를 줬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이렇게 재밌는 선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민심이 환호했느냐 이 결과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환호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낙선하고 나서 총장님들 그렇게 연락이 와요. 인사하러 오라고. 원래 잘 연락 안 해주거든요, 민주당한테. 근데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심장이 좀 하시지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낙선 인사하면서 자기가 투표하러 갔는데 옆집에 딸이 투표 안 한 거 보고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왜 투표 안 했냐고 빨리 투표장에 가게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모든 민심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했는데 이런 게 너무 슬퍼요. 우리 수영구의 유동철 교수님 사실은 제일 아깝게 떨어졌어요. 저는 원래 이제 출마할 때부터 이긴다는 생각은 없었고 장해찬은 어쨌든 막판까지 내가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 간 건데 목표를 달성하셨네. 아니 결국은 장해찬을 잡는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성공했어 성공. 이게 3파전이 되면서 이제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3번이 10% 정도 이기고 1번이 한 5% 가까이 이기는 그때부터 수영에 40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됐다. 소원 풀겠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셨고 저도 또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장해찬이 너무 못했어요.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내려오셨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장해찬을 버릴 핑계를 준 겁니다. 막판에 이제 그 7번 찍으면 이제 나라 망한다라는 찌라시가 조직적으로 쫙 다 돌았습니다. 그래도 3파전에서 40% 넘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딱 서자마자 그분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고모님 중에 한 70대 중반 되신 고모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 50년 동안 선거 때마다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민주당을 지킨 분이거든요, 수영에서. 제가 이렇게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실신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고모님 성함이 이제 이금자 고모님인데, 제가 이금자 고모님한테 병원 문안 가서 이제 손잡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다음 지선, 대선, 총선,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겠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리 부산에서 크게 얻은 거는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 인사들이 서로가 제가 낙선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가 더 죄송합니다 더 밀었어야 하는데 서로 죄송하다 인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희망이 아닌가, 제일 크게 얻은 게 아닌가. 다음부터는 절반이고 그 다음에 험수라니까. 이번에 선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부산이 하나의 지역구가 맞다. 네. 예, 그거 바로 그겁니다. 다른 어떤 곳과도 완전히 차이가. 예, 다음 선거는 절반, 그 다음 선거는 역전된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수가 이길 수가 없는 동네가 될 것이다. 부산이 하나의 선거구라는 거를
부산에 뛰고 있는 우리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 준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부산 하나의 선거이다. 원팀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선거 준비부터 선거 과정까지 저희는 원팀으로 같이 온 것이고 절도 같이 하고 엎드리기도 같이 엎드리고. 저쪽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원팀의 정신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면 저쪽은 절대 원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후보들 경쟁력도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자기들이 기자들 앞에서 자주 말했어요. 예. 우리가 잘난 거야. 네. 저희 금정구는 사실 험지 중에 험지라서 여론조사 딱 한 번 했거든요. 17% 차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금정구의 정당 지지율이 25%였습니다. 3월 11일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최종 반응이 4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중에서 제일 젊은 분입니다. 아, 예. 퇴연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8년 후에도 출마할 가능성은 하나 높죠. 네, 제가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거는 근력 운동하고 콜라겐 좀 챙겨 먹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경 후보만 총선이 3번째 출마였어요. 저는 아주 힘듭니다, 지금. 이 흰머리가 전부 다 한 번 할 때마다. 이전 선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산에 어떤 후보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거 공장장님 덕분이에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후보에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 후보에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게 되고 애가 타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앙당 선대위도 못한 거를 우리 공장장님과 뉴스 공장을 듣는 청취자들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진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서, 호남에 있는 누가 전화가 와서, 충청도에 있는 누가 전화가 투표하라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후원금, 소액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제일 좋지. 아니, 총알 줘. 전화해줘. 뉴스 공장이 부산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 3분 있잖아요. 전재수, 최인호, 박재호. 3분 다 정말 시형 밀착형이거든. 그걸 하다 보면 방송 출연할 기회도 작잖아요. 그걸 우리 공장장님이 메꿔주셨어. 그 면에서 참 고마워요. 이제 장해찬이랑 싸우라고 전략공천을 보냈기 때문에 수용구에 계신 분들이 저를 몰라요. 그것도 선거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동철 후보님, 그래서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 누구냐면 뉴스공장하고, 저 뉴스공장에 봤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수영구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정말. 예.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모님부터 설득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 우리 아버지 설득 못했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 설득하기 제일 힘들어요. 어려운데 투표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부산팀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면 내일 또 뉴스공장에도 나오거든, 똑같이. 예. 자. 부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너무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격의 부산팀. 부산팀 진격하겠습니다. 자, 퇴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백승아 당선자는 사상 최초로 교사에서 국회로 직행! 자,
사상 최초가 말해요. 임광현 당선자는 국세청 최초로 6번 조사국장에서 국회로 직행! 인문학자 최초로 국회로 직행! 서울 의대 교수에서 최초로 국회로 직행! 자, 우리 한창민 오래 걸렸어요. 20몇 년 걸렸어요, 여기는. 한창민 당선자는 한 4년 걸렸어요. 이 유시민 작가한테 속아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고생 하다가 마지막 당적이 정의당이었어요. 24년 만에 당선 축하! 김윤 당선자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한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선 안 되는 거거든. 나 지금 교수직만 날아가고 백수가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막판에 있었죠. 네. 만감이 교차하셨죠? 만감이 교차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주시겠구나. 하여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말씀이 맞는 것이 제가 이제 조국 대표한테만 얘기했었어요. 조국 대표 창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민주당을 찢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막판에 표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주당 비례가 한 석이라도 더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똑같거나 한 석이라도 더 많을 것이다. 마지막에 0.몇 %. 전광훈 목사 큰 역할을 했어요. 전광훈 목사가 한 2.5% 득표했거든요. 3% 안 되면 빼고 합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석이냐 14석이냐 하다가 14석이 됐죠. 근데 13번 임미애 당선자 안 될 줄 알고 우리 한창민 임미애 당선자는 그냥 단순한 13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북에 배정했던 전략 후보였거든요. 연합정치에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북 전체를 대표해서 한 분을 13번에다가 배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당직에서 헌신했던 14번 정우로 후보, 이분들까지는 그래도 당선이 돼야지 민주당의 결단도, 민주당 지지층들도 나름의 위안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뒤에 있는 좋은 후보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마지막까지 컸었습니다. 저희가 30번까지 순번이 있었는데요. 그 뒷순번들 당선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선거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동료 의원 한 명을 더 보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셨거든요. 선거 끝나고 해단식을 하는데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느낌으로 다들 감동을 했습니다. 앞순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당직자 출신의 당선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입각해서 앞으로 쫙 밀어보내면 30번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단식에서 다 빵 터졌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순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개인적으로든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마지막 선거 유세 날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때 안창민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30번까지 다 나오셔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볼 때 이게 연합정치구나. 이분들 뜻 다 담아 안고 국회로 가서 정말로 연합하는, 연대하는 정치, 국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정치 하고 싶다. 하늘 옆에 손을 만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승리의 불빛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강효정 미혼, 결혼, 이혼까지 다 검색에 있더라고요. 셋 중 하나 맞습니다. 네. 사적인 기억에 일단 먼저 떠오르는데, 제가 오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되게 기댈 때 있겠다. 저는 한창민 후보랑 이제 몇몇 상황들에 같이 다니면서, 아, 이게 오빠 있는 기분이구나를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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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프로포즈야? 4월 10일 날 겸공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4월 9일 날 아까 그 홍대 유세가 마치면서 거의 쥐어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나올 기력이 없는데 그날 투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쥐어짜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한상민 후보가 조금 울컥하셨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서는 잘 참았는데 밖에 나와서 되게 바보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막 확 터진 거예요. 그때도 한창민 후보가 너무 고마웠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다들 서로한테 되게 힘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출구조사 발표를 할 때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20 몇 년이잖아. 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내가 마지막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나까지는 되고? 그래서 손을 달달달 떨고 계신 걸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결과가 조국혁신당하고 12-14 이렇게 맞춘 듯이 나왔었거든요. 정말 유권전이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한창민 오빠가 같이 생각이 나요. 김윤 교수님도 마지막 조사까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사모님이 네. 예. 그 사이에는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힘이 빠지고 만감이 교차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선거하는 마지막 주 월요일이 4월 8일이었는데요. 4월 8일 날 아침까지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도 여러 개 공약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그랬는데 된다고 하니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주말에 준비해서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공약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응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꼭 된다고 그래서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집사람 말을 잘 듣기로. 우리 한창민 당선자도 집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대가 심했어요. 다른 때는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었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일이나 열심히 해. 예,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하고 안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해서 도전을 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여곡절 많았죠. 예. 1년 동안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한창민 당선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광주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주선언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결정이에요. 최고위에서도 다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고 의원들 대다수가 병립형으로 가자고 할 때였어요. 그때. 병립형으로 가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냥. 그 결정 위에 모보라민주연합도 탄생했고 조국혁신당도 그 토대 위에 탄생한 거예요. 그때는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미래를 본 게 저였습니다. 그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고 또 그 결단에 이어서 조국 대표님이 민주당 왼편에서 대중적 진보 정치를 민주당과 함께 이끌어갈 그 견인선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받아안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관리했던 것도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 다 해버렸네. 거시적인 말씀 하셨으니까 미시적으로 말하자면 대파죠.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이 탄생한 거잖아요. 야, 민생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관심 없을 예정이네? 이걸 수습하는 과정 역시도 여기는 기대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몰이해와 무이해 덩어리였네? 라는 게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었고 선관위까지 도와줬잖아요. 선관위가 마지막 2장을 찍었죠. 네. 대파 금지. 이미 퍼지기 시작하면 이 밈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판 위에서 하나의 폭탄이 된 게 대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하필 대파여가지고 쪽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어감이 그만큼 안 나올 텐데 그만큼 저쪽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설을 누가 제일 잘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제일 잘하시지 않나요? 비례 후보들 중에는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창민 너 왜 선거운동하러 안 다녀? 맞아요. 저희들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 없이 하는 거고 언론이 따라다니는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교수님만 그게 가능하고 그렇죠. 그게 보여진 거예요. 기자들이 따라다니니까. 네네. 기자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야 답을 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만 마이크 없이 발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와준 거지. 맞습니다. 질문이 계속 오니까. 맨날 뭐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데요? 하고 물어보면서 기회가 생긴 것이고 여기는 발언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피켓팅만 할 수 있었어요. 3번 피켓팅을 들고 후보자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서 있다가 이동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이 선거법도 바꿔야 된다. 선거법 고쳐야 되지. 예. 법 자체가 후보들의 입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돼 빼놓고는 다 허용하는 이런 선진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후보들이 대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좀 기회를 주시면 그렇죠. 예, 다음에 또 제가 당선되지 않을까. 예, 결정적 순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언 선거를 처음 치르면서 이제 저에게 느껴졌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저에게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문제는 내수인데 고물가가 지금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자영업자 불황으로 이어지고 서민경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서민경제를 살리고 그 중산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부자 감세하면서 예를 들면은 법인세율이나 했는데 뭐 투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라 곳간만 지금 거덜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의를 좀 바로 세우고 민생회복 지원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예산 복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제가 유세 다니면 더불어민주연합 그래서 대표가 누군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데요? 그러면 전 아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하고 마지막에 선택해주신 것은 민주당이 합심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라는 그 준엄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간절함과 초심 잊지 않고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잠시만요. 한창민 TV라고 만들었거든요. TV 다 만들었어요? 정책 포럼을 우리 비례끼리 만들까. 왜냐하면 전문가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그 TV도 하나 만들고 백승아 TV, 보겠습니다. 임광현 TV, 강유정 TV, 한창민 TV, 김윤 TV 다 있는 거예요? 만들 거예요. 네. 지금 집에 가서 만들어요. 금요일 날 밤 10시 기준으로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선자 클럽.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낙선자 앞에 나가서 이런 건 처음 봤어, 내가. 우리 낙선자 아니에요. 다음 곧 당선될 사람이기 때문에. (23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No. 저는 22대 보궐 예정입니다. 제 마음속엔 당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한편으로 죄송해요.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고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과분한 사랑에 행복합니다. 링컨은 선거에서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아마 더 크게 쓰이려고 이런 근데 또 눈물 날라 그래요. 교육을 받을 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원숭이 취급을 받는데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떨어져서 더 크게 배웠고 더 큰 가능성을 확인해서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다 하고 싶은 말 많이 하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지역구에서 최종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가 났어요. 세 분 다 공통점인데 우선 우리 유삼영 낙선자와 낙선자 아니에요. 곧 당선자. 이지연 4년 후 당선자. 두 분은 여론조사 꽃조사, 당에서 했던 조사, 그리고 출구조사는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비례 합은 또 유사해요. 근데 개표 결과가 다른 거죠. 유삼영 후보가 있는 동작을 같은 경우는 한 4% 이겼다가 8점 몇 프로. 합치면은 한 13% 돼요.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산 후보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출구조사 또는 여론조사, 당의 조사, 비례합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갑자기 13% 차이 난단 말이죠. 보통 20% 차이 나는 곳이 정권 심판 분위기에 격차가 7%까지 좁아졌거든요. 근데 서울 한복판이 어떻게 9%가 되냐고. 우리 마포갑도 마찬가지죠. 여론조사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네.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당에서 했던 그 비공개 조사들 다 해보면 평균 한 10% 정도 그죠? 제가 높게 나왔고요. 출구조사도 10% 높게 나왔습니다. 그 10% 뒤집어서 네. 500% 차이로 졌잖아요. 599, 599 차이로 졌는데요. 그래서 낙선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출구조사까지만 보고. 네. 이겼다 이러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제가 또 파란색 옷 입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 졌어요 이러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되게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강청희 후보 지역구도 여론조사 꽃에 마지막에 한 2% 붙었고 사실은 깜깜이 기간에 저희가 해봤어요. 깜깜이 기간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표 결과는 41대 58이잖아요. 17% 차이가 난 거예요. 역대 가장 큰 표차예요. 강남을에서. 그 마지막까지 여론조사하고 당에서 받은 조사도 비슷했죠. 한 1%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를 자꾸 발표할수록 강남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5만 표 이상을 확보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강남을에서 민정부 5만 표가 됐어요. 그 당선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4만 7천 표 이하였어요. 처음으로 올렸는데 더 결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거의 17, 8%를 못 잡아낸 거잖아요. 정말로 샤이 보수가 많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이 세 곳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사 기법이 잘못되어서 못 잡아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뭔가 있는 것인지는 연구를 해보겠고 그건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강청희 낙선자는 거기서 병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여의도에 개원한다고 실패했으니까 근데 강남에 개원해서 파고들겠습니다. 처음에 다스베이다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1차 의료하고 돌봄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강남에 선보이겠다. 그런 취지로 또 책도 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모델링 하는 거를 도전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지연 낙선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개업이 가능해요. 네. 문제는 우리 93년 낙선자예요. 저도 개업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세 분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복동방을 하세요. 일단. 제 복덕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덕을 베풀면 저한테 이제 복이 온다. 복과 덕을 주는 그런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진짜 복덕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서 지역구도 관리하면서 동작에 복덕방을 여세요 하나. 원외 지구당에 대한 지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방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무실이건 개인 사무실 내서 당원들이 계속 와서 소통하는 그쵸.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덕방 하면 저도 한번 가야 되겠고요. 복덕방 이름은 유삼령 복덕방. 그래서 실제 영업도 하시고요. 당원들 오면 또 맞이하고, 예. 당원들 할인해주고. 저 복덕방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수수료 조금 받으시고, 예. 당원들은 또 할인해주고, 예. 이번에 특별히 감사드려야 되는 게
후원금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한 100여 명이 와서 저 선거 조직보다 사실은 자봉이 더 컸고 더 열성적이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여기 다스베이더 통해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외국에 있는 뭐 손녀가 자녀들이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마포갑에 이지은 꼭 찍어라 이런 연락 되게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스베이더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보좌관들이 저희 도와주러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그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랑 같이 일했던 보좌관 2명이 선거 기간 중에 둘 다 애인이랑 헤어진 거예요. 아유, 잘 됐네. 잘 됐어요?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있다 들어가니까 한 명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한 명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둘이 사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처음 다스베이더 나올 때만 해도 강남 닥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천이가 누군지도 모르셨는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간 게 사실이고요. 지역에서 지지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도 다 하시는 말씀이 경공에서 봤다. 이 다스베이더에서 봤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저한테 표를 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 을에 사시는 모든 주민이 이 다스베이더 시청할 수 있게 앞으로 열심히 좀 홍보를 제가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이 왜 다른 지역과 반대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고심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 강남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선되면 공산화된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룹에 우리가 민주당이 좀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복지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가 강남에서 할 일이 그런 거를 많이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다스베이더를 모두 시청하게 하는 일, 이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크게 틀어놓고 계세요. 우리 이진 낙선자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합니까? 저는 개업을 할 건데요. 개업하려면 한 6개월간 또 인턴을 해야 돼요. 인턴은 꼭 법무법인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덕방은 안 돼요? 복덕방은 안 되고요. 복덕방은. 그 기간이 끝나면 정말 동네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와서 다들 법적인 문제를 하나씩 그렇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포 갑에 열어야 돼요. 네, 네. 법적 고민이 뭔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사랑방처럼 만들어서 당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확대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지은 법률사무소. 그렇게 하려고요. 네. 네. 류삼영 복덕방. 네. 강청희 의원. 네. 강청희를 강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말에 넣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경로당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지은 씨 정말 지지했는데 못 찍었어. 저희는 구청장도 시장도 다 국힘이잖아요. 수당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지은 씨 정말 지지하지만 이럴 때는 이 정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음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도 다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겠다. 출구조사는 아마 우리 그 총수님이 굉장히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급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고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빠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가 이러함으로 예를 들어서 후보를 잘못 냈다. 뭐 문재인이 부산 가서 그랬다. 아파트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들이대잖아요. 샤이보스 때문에. 샤이보스가 왜 그 동네만 사냐고.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적정지 그런 데가 한 20%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7%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런 동네조차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격차가 좁혀진 거예요. 동작을에만 특수한 샤이보스가 살아서 여론조사에 절대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 출구조사도 말하지 않고 비례는 조국을 찍었지만
지역구는 나경원을 지켜야 돼.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고, 이지연 후보를 잘못했어. 몰라, 잘. 조정훈은 알아? 조정훈은 뭐 보수에서 특별히 지켜야 될 사람인가? 아파트 얘기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많아요, 서울 전역에. 1등 후보와 2등 후보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등 후보는 엄청나게 정말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면서 위험한 수준으로 막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자. 한 1, 2% 떨어지더라도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초박빙 될 것 같았으면 저도 개싸움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쪽 당에서 나온 마지막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출구조사하고. 저는 현장에서 보면 샤이보스 없습니다.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 절대 안 찍어라고 하고 가시기 때문에. 샤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몇 %나 존재한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만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배 요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된 대응이 나와요. 이 분석은 좀 기다리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열망이 있는 곳에 너무 젊고 인지도 없는 사람을 넣어서 졌어. 이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죽지도 마시고 귀 기울이지도 마세요. 틀린 분석이니까. 전문용어로 족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좀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도 해보고 얼마나 어떻게 투표했는지도 분석해보고 예를 들어서 마포갑에 혹은 동작을에 10,000명 조사해버려 막. 미친 거지.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하고 표심이 실제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언론에서 막 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는 소리예요, 이거 다. 네. 자, 이제 가세요, 이제. 여론조사 한 10,000명 해버릴까 봐, 진짜. 10,000명 하면 1억 듭니다. 네. 그럼 구독을 하란 말이야. 자, 세트. 요 세트 이쁩니다, 요거. 예. 요렇게 된 건데, 예뻐. 귀여워.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 오늘. 뭘 잘못했어요? 총선 끝났는데 이제 취직 가야 되는데. 대통령 바뀌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겠다. 그러면 거리 집회 나가는 거야? 자, 오늘은 뭐야, 이거? 진버 브라운입니다. 진버. 네, 너무 예쁘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 99,000원. 네, 지금 여러분 어린이날 지나면은 바로 어버이날 있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있어요. 선물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정말 고급스럽고. 우리 건배할까요? 우리 축배. 네. 축배. 네. 여기 한 잔씩 다 돌렸어. 총선 승리 기념으로. 이 맛이죠. 이게 지금 주머니에 쏙 들어가거든요. 포켓에. 이렇게 조그만한 저켓에 들어가거든요. 요런 사이즈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요즘 탄산수 다 팔잖아요. 식당에. 타 드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잡숴하셔야죠, 한번.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왜 이렇게 아꼈어요? 나눠주느라고 더 넣으려고요.
컴퓨터에다가 바로 이렇게 타기만 하면 돼요. 농도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어쩔 거야? 이래도 안 먹을 거야? 이래도 안 먹는다고? 답답하. 요즘에 캠핑 시즌 돌아오잖아요. 캠핑장 가실 때 요거 세트로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타 드셔도 괜찮고, 다 드시면은요, 이거 이렇게, 앉아. 안 무너져요. 네, 이게 지금 제 몸무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용도 차에다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네, 어디 한강 같은 데 가셨을 때, 아니, 의자. 이제, 그만해.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이 컵이랑 이 빨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패키지 너무 예쁘잖아, 진짜. 이제 그만해. 자, 오늘은 이 네 분이 뽑은 이번 총선의 결정적 순간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누가 뽑은 겁니까? 제가 뽑은 걸로 보입니다. 아하. 지하 상가가 보이고 코바나 콘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여주시고 해서 최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지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영상이 11월 말에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한동훈이 2월 말 3월 초쯤에 등판할 것이다라는 게 그쪽의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조기 등판을 이끌어냈다. 조기 등판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탈탈 털렸잖아요. 여기서도 매주 털리고 처음 등판했을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을 하니까 희한하게도 한동훈은 다를 것이다라는 쪽으로 확 갔었어요. 이거 보수 매체가 그렇게 확. 예. 이 영상이 크나큰 기여를 했다. 조기 등판에서 긴 시간 노출돼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기여했다. 매주 총수가 틀어대게 만들었잖아. 자, 그다음. 이 대파가 선거 마지막에 선관위의 대파 금지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자, 또 해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선거 망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프고 막 또 비까지 내려요. 비까지 내려. 정말 이 순간이 이번 총선의 변곡점이었다. 시작이었다. 맞죠. 정말. 와, 병리평을 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으니까. 자, 봐봐.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아. 자, 이 정청래 의원의 얼굴을 보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모두가 이 홍익표 원내대표까지도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그 중에서 제일 걱정은 이 양반이야. 그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즈음에 정청래 의원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최고위원들도 다 병리평이고 의원들도 다 병리평인데 대표가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이분들은 다 4년 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4년 전에 그 대혼란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정청래 의원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엄청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결정은 말을 안 해요. 문 대통령하고 진짜 닮은 지점인데 중요한 결정을 말을 안 해. 전날 연락이 왔어. 아무래도 내일 할 것 같다는 거야. 광주에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문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때는 입장을 밝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날 말할 게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연동형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가서 붙들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기 직전에 수석 최고잖아요. 정청래 의원한테만 시그널을 줬어요. 시그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계속 병리평을 말했으니까 병리평은 아니다라는 거지. 수석 최고한테는 설명해야 되니까 자기 차로 가자라고 했대. 근데 정청래 최고가 저 차에 타면은 내가 다른 최고위원들이 왜 설득 못했냐. 그래서 자기는 버스에 가가지고 이제 메모를 꺼내가지고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얼굴이 한참. 왜냐면 그 다음날 또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요 결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야. 6개월 동안 반대한 거 아니야. 6개월 동안. 본인도 열심히 얘기했어. 병리평으로 가야 한다고. 나도 얘기했고. 근데 나는 한 일주일 전부터 연동형으로 가나 보다. 원래 이런 어려운 결정은요. 계산을 하면 안 나오고요. 결국은 자기 생겨 먹은 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연동형의 정신이 옳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을 발표를 해버렸어. 이게 발표해버린 거야. 걱정이 태산이잖아 지금. 다음날 아침 뭐라고 할까.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자기 한 말로 뒤집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리평 주창자였고 병리평 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 말도 엄청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칭찬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참 연동형 주의자라면서. 이 양반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반대했어요. 혼신을 다해서 반대했는데 결정하는 순간 그게 옳은 것이 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했잖아. 원래 그런 거거든요. 100% 옳은 결정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옳게 만드는 거지. 그 역할을 정청래 최고가 너무 잘했어요.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이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정청래 최고만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 요 발표 직후에 자기 SNS에 올릴 내용을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표되자마자 참 연동인으로서 이 토대 위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나왔으니까 판을 휘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결정적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3년은 조국 신당 창당한다라고 할 때 모든 언론, 평론가들이 총선은 구도인데 지금 조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러 갔더니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당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못했냐부터 해가지고 별의 별말을 다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정권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국은 참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력하게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뚫고 나가는데 든든해지는 거예요. 벅차오르고 와 3년은 너무 길다. 너무 선명성이 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지만 예전에는 약간 재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굿가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좀 데카장스한 면이 좀 생겨가지고 야수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착하기만 하고 능력만 있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로 매력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두 사람 다 굉장히 매드스들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냥 민주당이랑 조국신당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막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왠지 저 사람들한테 나 같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은 거야. 사실 서울대 나온 법학과 교수한테 나 같은 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 이제 진짜 끝장 볼 거야라고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 처음에는 측은지심이었고 치아라 할 때부터 야수성이 폭발하면서 부산 이후로부터는 측은지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조국이 멋있어져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삼지대를 싹 지어버렸고 중도의 쇼핑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조선동이 선거운동 시작되면 매번 하던 몇 명 찍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낙선시키고 상대를 주저앉게 만드는 작전이 안 먹혔죠. 아까 제가 평론가들이 조국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때 김어준이 부추겨서 조국이 나왔잖아.
김호준 때문에 제목이 나왔다면서. 같이 그때.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컴플렉스도 저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잖아요. 반작용이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출마라는 방법이 있죠. 그때 같이 욕을 먹으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김어준이 아니었으면 안 나오는 건데 몇 달 전부터 뭐 신당하나요? 창당하나요? 한동훈 이재명 구도도 깨트려버렸죠.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만들고 그 뒤에 윤석열 숨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은 조국부터 상대해야 되는데 판판이 깨졌잖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조국 대표 안 만났을까요? 얘기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두 사람이 키가 같다는 거잖아요. 181cm. 4월 초파일 같은 때. 네. 그럴 때 만나야 된다고 봐. 네. 그 키높이 전문가가 측정하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키는 각각 위와 아래로 7cm, 2cm 정도 높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요거 잘라 만들어야 되겠다. 아, 왜? 자, 다음 봅시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부터 서명인 후보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네, 제가 뽑았는데요. 자신이 이런 식으로 희화화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 유시미 작가님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바로 이어서가 조국혁신단 창당이에요. 두 정치인이 또 이렇게까지 대조적인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제가 그 피지컬 100 보면서 SNS 커뮤니티에다 뭐 올렸더니 요즘 총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예능은 하나도 재미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밌게 만들었던 그 두 사람의 구도가 아니었나. 그 윤성호 평론가는 몸 좋은 남자들 많이 나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5% 이상이 아직도 한동훈을 포기를 못했더라고요. 저희 곁에 남아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보수의 어프죠. 너무 뛰어나가지고 전문가들은 여의도에서는 언론에서는 까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시 당대표가 되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약간 총수 눈빛에 진짜 애정이 탁 담겼어. 너무 좋지. 너무 욕하지 마. 저 양반은 선거를 망치겠다 싶었던 장면이 조국이 어떻게 3%를 넘어요?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그때 이 사람은 선거를 망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적장을 두려워하진 않되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고 선거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3% 이겨요? 깔보고 무시하는 거거든. 조국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런 기세가 사라졌지. 한동훈 잘생겼다 기사. 네. 완전히 사라졌어. 완전 사라졌지. 네. 그리고 약간 조중동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쓸 때 되게 까다롭게 선별해서 썼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무 사진이나 막 쓰더라고요. 왜 이런 사진을 쓰지? 어떻게든 조국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을 너무 이기고 싶고 모든 게 사적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고기 먹어놓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잖아. 시야가 좁고 유치해가지고 리더가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5%나 지지를 받는다니까 너무 고맙고 어떻게 도움도 드리고 싶고 나는. 그 지금 사무실 앞에 그 또 꽃 화환들이 막 쌓여가고 있대요. 보낸 사람이 민주당 쪽 아닐까요? 개딸들이 보낸 거 아니야? 당원들이. 이 양반이 본심을 몇 번 드러냈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에겐 한 번도 기회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대선으로 바로 간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속내를 막판에 막 드러내기 시작했지. 이대로 저를 보내실 건가요?
이 양반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절을 하면서 기회를 달라. 한동훈이 했었으면 효과가 있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지. 서서 죽겠다고. 자기가 멋있게 보이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역할은 총선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지 멋있게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마지막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혹시 보셨는지. 글을 읽은 지 한 20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24일 새벽에 한 띄고 동 띄고 훈 드림 이렇게 적었는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당대표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꼭 되시길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 최부하였잖아요.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응? 지난번에 한번 진짜 위기도 있었잖아. 후보 하는 사람이 막 네. 머리를 쳐가지고. 아니, 머리를 신경 쓰더라고. 안 믿었거든? 예전에는? 아, 사정이. 안 믿었어요? 진짜. 난 긴가민가 했는데, 그때, 사정이 있구나.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서서 죽겠어. 진짜 한심해가지고, 진짜. 근데, 절을 할 수 없는 본인의 사정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호소를 했었어요, 해요. 마지막에는. 근데 서서 죽겠다고 자꾸 서서. 지랄하고 있네. 근데 그걸 듣고 누가 감동할 거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거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그 변명문이라는 것도 입수했잖아요.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영화에서도 경찰이 와서 물청소를 하는 건 경찰이 범인이기 전에는 없어요. 너무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게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보수 매체들을 의도적으로 안 다뤘고 진보 매체들도 다루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리고 그 쏟아내는 가짜 뉴스들.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다. 편지를 봤으면은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잖아. 네. 전광훈 지지자 아니야. 거기서 10월 항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수가 더 많이 모였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집회요.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60 항쟁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자기들끼리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양반들도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가 그 편지에 등장하는 거예요. 보수 진영의 연결고리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 딱 극우 유튜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이고 나경원 당선인께서 그런 거 막 가져다가 썼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밝히고 기사로 나올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수사 과정 전체가 특검 대상이라고 봐요. 결정적 장면 오늘 안 나온 한 장면을 꼽자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되는 순간 총선이 그때 시작됐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됐다 이제. 탈당한 양반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됐다. 그 양반들도 됐다 이제. 자 이재명 감옥 간다. 윤석열은 총선 이겼다. 탈당파들은 당권 잡았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이때 응징을 결심합니다. 이중에 응징을 하죠. 탈당파들이 모조리 다 떨어졌잖아요. 그 힘으로 사실은 공천, 혁명이 또 일어났지. 현역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효능감을 느꼈어요. 그 효능감으로 단일 대우가 만들어져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 동의안 통과가 총선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서 살아 돌아온 거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정권 하에서 영장을 쳤는데 살아서 걸어 나왔잖아. 칼 맞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는데 난 그때도 정치적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야, 이 양반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불사조를 만든 것 같아, 진짜로. 그때 윤석열 총선 전략이 무너졌어요. 윤석열 정권의 총선 전략은 그거 하나였어요. 이재명이 살아나서 판을 깔고 거기에 조국이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복귀해보자면 기적과 같은 과정이다. 진짜 저는 요즘에는요, 괜히 막 그 천공 같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여요.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어떻게 그 와중에 대통령이 대파를 상징으로 쓰는 학교에 가서 투표를 해. 맞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거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려야지. 부산에 가서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 사전 투표를 한 학교의 상징이 대파예요. 아, 그거 아직 모르셨어요? 모르는 사람 그게 많아. 원래 그 지역이 대파밭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데여서 그 자리에 지어진 학교라서 대한민국에 대파를 상징으로 쓰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걸어 들어가서 투표를 했어. 이게 어떻게 내가 우주를 안 바라봐, 이 상황에.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자, 집에 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사라졌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이거든요. 절대 갈라치게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끝!